일제 때 사라진 우리 모모모 문화. 2020년 비호감 K푸드 1위. 세계적으로 불명예를 아는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술인데요.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우리에게는 약간 소울푸드와 가까운데 그 초록병 소주 그거 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게 전통주라고 보기엔 희석식으로 만든 약간 맛이 좀 비슷하고 그렇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소주로 점철된 한국의 술 문화가 예전에는 맛도 종류도 다양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우리는 예부터 집집마다 술을 담가 먹는 가양주 문화가 있었는데요. 가양주는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종류만 약 400종, 기록되지 않은 것을 합치면 약 1000종. 우리에게도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다양한 술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런 걸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았구나. 저도 아니 진짜 기억나요. 저희 할머니도 술 담그셨거든요. 진짜. 그런데 이 활발했던 가양주 문화가 완전히 사라진 이유. 일제강점기 시절 세금 확보를 위해 1909년 일본은 술 제조에 세금을 매기는 주세법을 제정하고 1916년엔 더욱 강화된 주세령을 반포, 세금을 많이 거두고 관리하기 위해 가양주 제조 면허제까지 도입. 하루아침에 가내 수공업자들은 밀주업자로 전락했고요. 해마다 수천 명이 적발돼 벌금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세금 징수액도 어마어마했는데요. 1933년에는 조선 전체 세액 중 무려 33%가 주세였을 정도라고 합니다. 와, 진짜. 그렇게 1916년에 30만 개 소이던 가양주 제조 면허는 1929년에 265개소, 1932년엔 1개소로 점점 줄다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는데요. 일제 만행 뭐 해악은 담배 해악을 능가하는 것 같아. 이게 뭐 아니 저런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 술 문화도 없애버린 거네요. 아니 술도 음식의 에이, 일종이고 사람 그런 김치 만들 때마다 김치 뭐 세금 내라 그런 거랑 뭐가 달라? 그렇게 가양주 문화가 사라지고 우리 전통주는 점점 더 사양길을 걷게 된 건데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 가양주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986년 향토 술 담그기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요. 2016년부터는 대형 양조장이 아닌 음식점에서도 직접 담근 술을 팔 수 있고 2017년도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전통주 판매가 허용됐습니다. 온라인에 살 수 있어요? 맥주 소주는 다 안 되는데? 전통주만. 이게 전통주 살리기 프로젝트인 거죠. 지원을 많이 해줬구나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는 좀 술이 또 하나의 인기 있는 K푸드 장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소를 살려주소! 이번 특송 소개 전에 두 기자님들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지금 제 귀가 이상한가요? 정답! 정국 노래잖아. 제가 이렇게 노래를 세상에 잘 이런 불러주는데 일이.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이 송아지 아시죠? 아니, 뭐라고? 이 노래. 왜 이렇게 목이 메어 있어요? 이 노래 아냐고요. 노래는 알지. 아니, 근데 음은 처음 들어봐. 자 들어보세요. 네. 제가 뭐라 했어요?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죠. 훨씬 듣기 좋네요. 이 얼룩송아지가 크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얼룩소. 우리가 잘 아는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에도 얼룩배기 황소가 등장합니다. 얼룩배기. 잠깐만. 얼룩배기 여기, 나 황소요? 여기 약간 메시지 캐치했어. 우리나라 토종소가 얼룩소라는 얘기? 일제 시절 그 시 쓰던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럼 일제가 또 뺏어갔어? 또 난장판을 해놓은 거야? 이 동요와 시에 등장하는 이 얼룩소의 정체는 지금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엄연히 우리 토종소의 하나인 칡소입니다. 아, 칡소. 이름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이름 네. 들어봤어. 호랑이 같네, 호랑이 같아. 와 대박이다. 아니, 들어는 봤는데 처음 봤어요. 자, 이 칡소는 과거 농사일에도 동원되고 수라상에도 오르며 우리에게 친숙한 황소 그리고 흑소와 함께 2000년 동안 길러온 우리나라의 재래소입니다. 정말? 그런데 동요와 시에 등장할 정도로 친숙했던 이 칡소가 우리에게 생소해진 건 물론 이제는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갔어? 1938년 일제강점기. 아 진짜. 당시 일제는 우수한 맛을 자랑하는 한국 전통 소들의 눈독을 들였고요. 아유, 칡소, 흑소 이런 우리나라 소를 무려 150만 마리나 일본으로 반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젓갈색의 황소만 조선의 소다. 다양한 한우 품종 중에 오직 황소만을 한우로 인정하는 모색통일 심사 표준법을 강행했습니다. 지네가 왜?
일제 만행으로 우리의 칙소와 흑소는 잡종으로 취급, 황소를 제외한 수많은 소가 외면받고 말살된 겁니다. 아니 왜? 그러니까 한우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누런 황소만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얘네들로 인한 건지 몰랐어.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칙소가 안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제에 의해서 씨가 마른 칙소는 고작 100여 마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충북지자체에서 칙소 복원 사업을 진행했고요. 하지만 4천여 마리까지 늘어난 칙소는 오랜 세월 개량된 황소에 비해서 중량이 덜 나가고 사육 기간도 길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렇구나. 지난해 기준 3천여 마리로 다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흑소를 개량해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며 사랑받고 있는 품종이 바로 와규입니다. 그래. 일본산 소고기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 와규가 일본 문화재청에 따르면요. 흑소는 14에서 16세기 조선반도에서 도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와규로 일컬어진다. 일제 강점기 일제에 의해 칙소와 함께 반출됐고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우리나라의 흑소가 일본에서 품종 개량한 와규가 된 겁니다. 야, 이건 몰랐네. 아 이게 너무 분야를 안 가리고 뺏어가니까 닥치는 대로 다 뺏어갔네. 헛웃음밖에 안 나와. 그렇습니다. 일제의 수탈로 명맥이 끊길 뻔했던 흑소는 1993년부터 제주축산진흥원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체계적인 혈통 관리와 사양 관리를 통해 복원을 시작했고요. 최근 충북도에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칙소를 황소와 교배해서 개량 칙소를 증식, 2025년까지 칙소의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치된 모모모 문화재. 서울시 종로구 한 음식점 야외 주차장. 무성한 잡초들 사이 덩그러니 놓인 석탑 하나. 통일신라 시대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탑은 울타리는커녕 표지판도 없어서 언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왜 왔는지 그 누구도 정체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뭐야? 아니 통일신라는 최소 7세기, 8세기 뭐 그때 건데 아니 저기 저렇게 방치돼 있다고요? 그게 되나? 위에는 또 훼손됐어 위에. 위에 날라갔네 이미. 그리고 전남 해남군에서는 바위의 음각으로 불상을 조각한 마의 열의 좌상이 훼손된 채 발견됐는데요. 훼손 시기 파악은커녕 복원 과정에서 2차 훼손까지 발생한 채 그대로 방치. 저거 왜 그냥 놔둬? 아니 근데 발견은 늘 수 있어요. 보통 그냥 방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화재들이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 바로 이 문화재들이 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는 크게 규정 관리되는 지정 문화재와 등록 문화재, 그리고 별도로 규정 관리가 되지 않는 비지정 문화재로 나뉘는데요. 비지정 문화재는 예산과 인력 문제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가 안 될 뿐더러 심지어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지정 안 됐다고 저렇게 놔둔 거예요? 그거 뭐 차별하는 거예요? 와. 가치가 없지 않잖아요. 아무리 지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비지정 문화재라고 해서 역사적 가치가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직 학술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들은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원석으로 연구와 조사 끝에 지정 문화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모르기 때문에 방치한 거네요. 모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때서야 같이 알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국에 또 저런 게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비지정 문화재는 전국적으로 약 25만 점에 달합니다. 2006년부터 2018년 말까지 확인된 도난 문화재 가운데 78.9%가 비지정 문화재였다고 합니다. 이 비지정 문화재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 체계가 없다는 건데요. 관리 체계가 없다 보니 도난은 물론이고 재난이나 훼손, 보수에 대한 대응 기준이 없는 겁니다. 훼손해도 뭐 얼마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기준이 아예 없군요. 그냥 가치를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실제로 2015년 제주도 서귀포시 예로부터 잡녀와 어부들이 제사를 지내던 신당 무수물당이 한 주민이 고수를 한다며 시멘트를 사용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시멘트라니. 시멘트가 웬 말이냐. 아유. 아 이렇게 중간중간에 덧댔네. 덧댔네 저거. 선조들이 남긴 모든 문화재가 소중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지정문화재로 등록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관리 체계라도 갖춰야 우리의 문화유산과 그 가치를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9월 우리나라 교육부 격에 해당하는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일본 중고등학교의 교과서 정정 신청을 승인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본의 29개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위안부로 수정, 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은 징용이라는 표현으로 대체. 이에 우리나라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늘로 손바닥을 가리려는 것 같아요. 이거 말장난이죠. 앞서 일본 정부에서는요. 정군 위안부라는 말에는 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됐다는 뜻이 담겨 있어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가 사용하려는 위안부란 단어에는 일본군의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들이라는 인식이 내포된 건데요. 징용이란 표현 역시 일본의 강제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요. 즉,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조치인 겁니다. 자발적이라니. 진짜 니네 입장에선 그게 같겠니, 자발적으로.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발표. 軍の要請を受けた業者が主としてこれに当たったが、その場合も還元、強圧によると本人たちの意思に反して集められた事例が数多くあり、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역사 교육을 통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반성, 굳은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던 일본 정부는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며 자국 내 교과서를 수정해버린 겁니다. 이게 위험한 게 결국 이거를 배운 학생들은 진짜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뭐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사람이 다수가 되고 기득권이 되면 이제는 진짜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일본은 이전에 아베 내각부터 특히 과거 잘못을 덮기 위해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사건도 왜곡, 일본이 전쟁의 가해자로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은폐하고 피해자인 척 일본 국민 그리고 전 세계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붕괴하는데 저건 자기 나라를 위해서도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죠. 왜냐면 다른 국제적으로 나라는 고립되는 거예요. 다 아는데 자기들만 그렇게 타조가 머리에 땅을 박듯이 그냥 그 외면해버리면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 과거사 문제 해결은 역사 왜곡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걸 깨달아야 할 겁니다. 자, 이번 특종은 안타깝게도 일미 멸종됐지만 지금이라도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소중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나라의 토종 바다 사자 독도 강치입니다. 아, 없어졌잖아. 독도 강치는 독도, 울릉도 등 동해안이 주요 서식지로 19세기엔 개체수가 무려 4만 마리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1975년 독도에서 2마리가 확인된 게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독도 강치를 멸종시킨 주범이 바로 일본. 아, 정말 일본은 오늘 기사에 한 반은 나오는 것 같아요. 1904년 일본인 수산업자 나카이 요자부로는요. 강치 가죽이 돈이 되네. 강치 한 마리가 황소 10마리 값이야. 당시 러일 전쟁 중이던 일본 정부는 독도에 막루를 설치해 러시아를 감시한다는 명목을 내세우세요. 1905년 독도를 무단 편입시켰고 일본 어부들은 조직적으로 독도 강치를 남해 결국 일본인들의 무자비한 학살에 독도 강치는 멸종하고 만 겁니다. 와, 어떻게 얼마나 많이 잡아갔으면 4만 마리씩이나 있었는데 그게 다 멸종이 되냐. 피바다였대. 완전 피색이었대. 자, 그런데 말입니다. 1980년대 소련에서 열린 세계 자연보호 국제회의에 참석한 일본은요. 한국이 독도 강치를 몰살시킨 겁니다. 독도 강치의 멸종 책임을 한국에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학회에 등록된 독도 강치의 영문명은 Japanese Sea Lion. 독도 강치의 이름부터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제페니즈 씨라이언이 뭔 근데 말입니까? 저희 학명은 진짜 안 바뀌어요. 그거 쉽지 않지. 네, 진짜 안 바뀌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개관한 영토 주권 전시관의 지방 순회전에서는요. 전시회 포스터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 일본 어부들이 독도 강치를 포획하는 사진을 증거로 내세웠고요. 아, 친애가 잡은 걸 또 인증을 했네. 이게 너무 모순인 거지. 뭐라는 거야? 저기서 우리가 뭐 했다는 게 우리가 거기 땅이라는 증거지만 그게 결국 나쁜 그러니까 짓인 거고. 주장하는 주체가 서로 달라서. 합의가 안 됐나 보다. 손발이 너무 안 맞죠. 손발이 안 맞는 거야.
일본 시네마연은 SNS 홍보 게시물에 독도 영토권을 주장하며 독도 강치를 심지어 마스코트로 내세웠습니다. 자기네들이 없애놓고 마스코트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1월 국제유전자정보은행에 독도 강치뼈의 유전자 정보를 등록, 지난해 9월에 발굴한 독도 강치뼈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표본으로 등록하는 등 독도 강치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 의미 있는 움직임이군요. 사실 저런 노력이 무색해지는 게 우리가 기억 못하고 모르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거든요. 한국 사람도 모르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답고 고운 우리말은 수백 년 전인 1446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했고요. 그리고 일제 민족 말살 정책으로 우리말 사용조차 금지된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조선어학회에서 말모의 사전을 만드는 등 우리말은 유구한 세월을 거쳐 민족의 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줄임말 등의 신조어와 외래어, 외국어가 남용되며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말이 많은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전 신조어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말들이 없어지는 거는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하나라도 더 알고 지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말 나들이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두 기자 모두 자신 있죠? 저는 우리말 겨루기 5년 했어요. MC였어요. 제가 이제 M본부를 그만두기 직전에 우리말 아들이 PD를 했어요. 한 6개월 동안. 그러면 우리말 나들이 대 우리말 겨루기. 아, 그래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말 나들이 퀴즈. 첫 번째 퀴즈입니다. 안다미로와 온세미로의 뜻을 아시나요? 안나미로 정답. 정답. 되게 높은 경지. 그거 아닙니까? 높은 경지. 온세미로도 아름다운 그런 느낌. 아니, 온이라는 게 우리말에서는 뭐가 완벽하다는 뜻의 접두사로 쓰이는 건데 그래요? 예. 온세미로는 정말 모르겠네요. 자, 먼저 안다미로는요.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란 뜻입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석준 기자는 오늘도 접시에 안다미로 담은 쌀국수 한 그릇을 다 먹었다. 자, 온세미로는 생긴 그대로 언제나 변함없이라는 뜻입니다. 오상진 기자는 온세미로 잘생겼구나. 제가 말하는 문장의 뜻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 기자, 매실매실한 한 기자한테 지는 거 이제 그만 망고합시다. 자, 무슨 뜻입니까? 아니, 정말 둘 다 전혀 모르겠어요. 추측이라도 해봐. 예, 아니 뭐 지식이 아예 없네요. 매실매실하는 네,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이는요, 오상진 기자. 얄미운 한 기자한테 지는 거 이제 그만 끝판 냅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더 나쁜데? 참 수준 낮은 매실매실한. 거보다? 아니, 어디서 그런 문장을 만들어왔어요? 얄미운 게 낫지. 그 수준이 떨어지는 게 그게 좋아요? 진짜 평소에 단 한 번도 쓰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 딱 보면 망고하다, 매실매실하다니까 또 요즘 친구들이 만든 신조어 아닙니다. 원래 있던 순 우리말입니다. 국어사전에 이게 있는 거. 오히려 그렇죠. 더 우리의 말인 거죠. 우리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자존심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저거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맞췄으면 좋겠는데, 진짜. 자, 지금 처참하거든요. 예. 저는 두 기자님 때문에 정말 왕배야 덕배야! 왕배야 덕배야! 그리고 지금 이 랭킹이 1위가 아니라는 이 사실이 정말 야라차! 얄라차. 난 무서워. 약간 이슬람어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이 아름다운 우리말을 너무 모르시네. 왕배야 덕배야는 여기저기서 시달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을 때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얄라차는 어떤 것을 신기하게 여길 때 내는 소리입니다. 신기할 때. 얼굴 얄라차. 아니 그 신기할 때. 뭐 그럴 때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한 개를 똑바로 못 맞히네? 뭐 시대가 변화하고 또 편리하기 때문에 외래어 신조어를 아예 쓸 수는 없는 거지만 얼마든지 있는 거를 무응나라하게 남용하는 건 좋지 않죠. 자, 이번 특종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라져가는 언어에 대해 취재를 해봤습니다. 2010년 유네스코가 분류한 소멸 위기의 언어 5단계 중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꼽힌 언어. 아시아 너 잘도 요망지다이. 아시아 너 잘도 요망지다이. 2번. 아니 제주도에서 1년 근무한 분이 바로 틀려버립니까? 나 잘도 막 짓거저니 인력 배려보나 막 설레불고 우습게 개먹던 평범했던 모든 순간들이 막 왁왁한 영원 폴킴? 그 오랜 지들림 속으로 뱀모양 인력이 내려왔죠. 인혁이 내려가면서 에일리, 아, 천문천문이야. 자 이제 같은 한국말이지만 정말 이국적이죠. 제주어는 진짜 그래요. 예. 제가 좀 배웠었겠다니까요, 정말로. 근데 배웠는데 뭐 맞힌 게 네. 뭡니까? 저는 뭐 너무 어려워요. 근데 사실 제주어는요. 제주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아래야, 반치음 등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있었던 중세 국어와 발음을 보존하고 있어서요. 한국어의 원형과 한글의 제작 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나 반드시 지켜야 할 언어입니다. 하지만 대중매체 발달과 1980년대 표준어 교육과 보급 등의 이유로 실생활에서 제주어 사용이 줄어들었고요. 그 결과 현재 제대로 된 제주어는 주로 고령층만이 구사, 제주어는 사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요, 2007년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를 제정했고요. 제주어 종합상담실에서 운영하는 들어봅서 전화를 통해 제주어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어 말하기 대회, 제주어 문학상을 비롯해 제주어 뉴스와 드라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가양 버스 중공영제 비용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랜 제주도 신디 고른생이오다. 제주어를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언어라는 게 대세가 딱 밀려 들어오면 이게 생명력을 잃고 사라지기가 마련이거든요. 안 쓰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분들도 이제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요, 제주어뿐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언어들이 사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1세기 동안 지구상에서 200여 개의 언어가 사라졌고요. 인도의 코로어, 홍콩의 파투어, 나이지리아의 아야어 등 약 2,500개의 언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떠한 언어든 사라진다는 것은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뒤늦게 잃고 후회하지 않도록 문딱 지켜내야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제 화려한 장식과 반짝이는 조명으로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것이 있죠.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두 기자님은 크리스마스 트리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나무, 이 원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보통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은 서양 쪽에서 유래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요, 뭐 그쪽에 있는 나무 중에 뭐 전나무나 전나무. 뭐 이런 것들은 북반구 쪽에 위치한 북반구 어디요? 약간 조금 높은 곳. 얘기하세요. 산타가 있는 나라 핀란드. 네, 핀란드 좋습니다. 저는 독일. 독일. 자, 크리스마스 트리로 주로 사랑받는 나무의 고향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진짜? 우리나라입니다. Made in Korea. 우리나라가 산타가 태어난데요? 아니, 나무. 아니 왜냐면 그 얘기가 있는 데 있는 나무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젊음을 너무 심하게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나무의 일종인 구상나무는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자생, 해외에서는 Korean Fir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야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나라 나무라고 하니까 되게 아니 네, 사실 특이하네요. 누가 봐도 이 풍습은 서양 건데 이 품종을 어떻게 해서 크리스마스 나무를 우리나라 나무가 퍼지게 된 건가요? 아, 궁금하시죠? 네.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902년 선교차 조선을 찾았던 프랑스 신부 에밀 타케는 제주도 서귀포 성당의 주임 신부로 부임. 우리나라 식물들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한라산의 식물을 채집해 세계 식물연구기관에 표본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20년 식물 분류학자인 어니스트 윌슨은요, 구상나무 표본에 에이비스 코리아나라는 이름을 붙여 학계에 보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진 구상나무는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품종으로 개량돼 확산됐고요. 이렇게 사계절 내내 푸른빛을 뽐내며 크리스마스 트리로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와 이건 진짜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렇죠, 몰랐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구상나무가 점차 멸종 위기에 직면. 그 이유는 말이죠.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적설량이 줄어들게 됐고요.
이에 따라 토양에 공급되는 수분량까지 줄어들어 구상나무 생장에 영향을 끼친 건데요. 실제로 최근 구상나무 군락지 중 축구장 약 3,200여 개 정도의 면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기후변화가 여기까지 뭐 영향을 미친 거니까. 말라 죽은 거예요,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연환경이 망가지면 이거 네.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생태계 또 하나가 축이 깨지면 이게 결국 연쇄적으로 큰 혼란이 오니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다른 나라의 나무들도 좀 비슷한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걱정이. 맞습니다. 우리 고유종인 구상나무뿐 아니라요. 전 세계 곳곳에서 자라가는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들도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지 훼손, 해충 감염, 삼림 벌채 등의 이유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가 상상 속에만 나오는 그런 나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 뭐 트리 장식하면서 가족들끼리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얼마나 그런 재미난 얘기 많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 실제가 없어진다고 하면 정말 가슴 아프네. 자, 이번 특종도 마찬가지로 나무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피곤한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식곤증을 물리칠 때 습관처럼 꼭 찾는 게 있죠. 현대인의 필수품, 커피. 삶의 일부가 된 한 잔의 휴식, 커피. 지금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 보편화. 현재 하루에 20억 잔 이상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십 년 뒤에는 커피가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겨우 먹을 수 있는 사치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 2019년 영국의 식물원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야생 커피나무 품종 중 무려 60%가요.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중에 전 세계 커피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대표 품종인 아라비카는 2040년에 멸종. 전체 커피 품종 중 80%는 2088년에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이죠. 와, 진짜? 아라비카면 사실 약간 그 제일 흔한 종류 중에 하나인데. 제일 네. 대중화돼 있는. 그렇지만 가장 많다는 건 그야말로 우리가 그거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라진다고? 근데 커피가 왜 멸종돼? 난 커피나무가 멸종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네요. 아, 저는-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커피나무는요, 연평균 15도에서 24도의 선선한 기후에 고지대에서 자라며 풍부한 강수량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런 기후적 영향 때문에 열대, 아열대 지역의 북회기선 아래 커피 생산지가 집중돼 있습니다. 일명 커피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 바로. 자,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연평균 기온이 상승, 가뭄과 폭우가 잦아진 탓에 커피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커피나무에 녹병이 확산, 커피 생산량이 30%가 줄어들고요. 커피콩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커피에 의존하는 분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부터 드는데. 맞습니다. 이거 얼른 좀 병을 극복한다든지 아니면 보호를 좀 해서 나무를 좀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추억을 아름답게 지키고 후대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려면 지금 모두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뭐뭐뭐 참외를 아시나요? 능금, 돌배, 오약, 노란찰, 돼지찰벼, 안진뱅이밀.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길게는 수백 년 전부터 우리의 밥상에 올라왔던 한국 토종 농산물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식탁은 어떨까요? 수많은 토종 농산물 대신 더 맛있고 싸다는 이유로 해외 품종들의 농산물이 대신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때 선물들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네네. 망고나 키위 주고받는 것도 많더라고요. 예전에 한참 전혀 때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참치나 김 쪽이었죠. 계란. 계란. 전쟁 세대예요. 아이, 농담이죠. 계란을 줘. 우리 식탁에서 사라져가는 토종 농산물 중엔요. 일제강점기를 거쳐 약 100년이나 이어져온 여름철 과일, 성환, 참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성환 지역에서 재배되는 이 참외는요. 울퉁불퉁 초록 빛깔 때문에 마치 개구리를 닮았다고 해서 일명 개구리 참외라고도 불립니다. 개구리 참외는 오히려 들어본 것 같아요. 나도 들어본 것 같아요. 이 개구리 참외는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과 향긋한 향 그리고 수분이 풍부해서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의 식탁에 오르며 여름철 과일로 사랑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1960년대 들어 개구리 참외보다 당도가 높은 노란 참외 도입 때문에 서서히 우리 식탁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참외하면 노란 참외잖아요.
개구리 참외는요, 일반 노란 참외보다 칼슘, 비타민 함량이 2배 높은 데다 이뇨작용을 도와 성인병 예방과 임산부의 건강에도 좋은 점을 내세워서요. 2015년 들어 건강과일로 주목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종자개량 등 농가의 노력에도 한때 100곳이 넘던 개구리 참외 재배 농가는 올해 기준 단 한 곳. 아이고야. 또 하나의 우리 토종 과일이 우리의 식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뭐 저 개구리 참외 같은 것도 뭐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예. 좀 사람들 입맛에 맞게 단맛을 지금보다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 뭐 어떻게든지 상품성을 높여서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을 다시 좀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 이거 효능이 더 좋대잖아. 발견 직후 모모 위기에 처한 섬. 지난 7월 지구 극지방 연구에 획을 긋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7월? 극에서? 7월에 뭐가 있었죠? 지금까지 알려진 지구상 최북단의 섬은 덴마크의 자치령 그린란드의 우다크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학 연구팀이 척박한 여건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적응하는지 조사 중 한 섬의 정박. 처음엔 그곳이 우다크 섬이라고 생각했지만요. 정밀 계측 등 추가 탐사를 통해 지금껏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섬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요? 저긴가요? 이 섬은 지구상 최북단 섬으로 알려졌던 우다크보다 780m가량 북극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43년 만에 북극과 더 가까운 최북단 섬을 발견했던 겁니다. 자, 최극지방 발견이 대체 어떤 의미인가? 자, 빙하의 퇴적물은 과거 지구의 환경 기록을 그대로 간즉 과거 지구에서 일어났던 환경 변화를 알 수 있고요. 운석을 통해 태양계 행성에 대한 비밀까지도 풀 수 있는데요. 이 연구팀은 이 섬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해 지구의 신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구 최북단 섬 발견에 기쁨도 잠시.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그린란드 빙하가 급속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직격탄 맞은 다윈의 아치. 인류 역사상 대역작인 종의 기원의 저자이자 진화론을 창시한 찰스 로버트 다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두 기자님은 다윈의 진화론에 영감을 얻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 요거 양보할게요, 우리 정 기자님. 어디냐? 네. 다윈이 과연 어디서 뭘 보고 진화론의 영감을 얻었겠습니까? 나도 아는데 양보하지 말고 동시에 얘기합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따라 얘기하려고. 예. 하나, 둘, 셋. 갈라파고스. 맞죠? 다윈이 진화론의 영감을 얻은 곳은 바로 동태평양에 있는 에콰도르령 갈라파고스 제도. 아, 이 정도면 상식이야. 아, 진짜. 남미 에콰도르 연안에서 960km 떨어진 아주 고립된 곳으로요. 해류와 바람이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식물의 유입이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서식하는 동식물들은 독자적인 진화 과정을 거쳐 이 섬의 고유종이 됐는데요. 1835년 갈라파고스 제도로 탐험온 다윈이 동식물을 채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식물들을 발견. 종은 변화하며 지리적인 벽이 그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만. 다윈은 지리적으로 격리돼 있는 생물종들이 서로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종의 기원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실마리를 찾은 곳이라고 하니까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전 뭐 인류 지성사에 아주 위대한 발견을 한 곳이니까 전 너무나 가보고 싶어요. 이 갈라파고스 제도를 상징하는 명물이 있습니다. 유명하잖아. 근데 아니, 진짜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아, 이거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게 생겨났을까? 이 바위는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자연 침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다윈의 아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5월 에콰도르 환경부의 충격 발표. 갈라파고스의 명물 다윈의 아치가 붕괴됐습니다. 아이고야. 이 다윈의 아치가 오랜 시간의 자연 침식으로 인해 두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윗부분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 결국 다윈의 아치는 두 개의 기둥만 덩그러니 남게 된 겁니다. 저 또한 자연 현상이니까 뭐 그쵸. 우리가. 저것 또한 다윈적인 거죠.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엘니뇨 현상 때문에 거센 태풍이 잦아지게 됐고 이로 인해 침식이 더욱 빨라졌을 것이라 추측했는데요. 그렇다면 반성해야죠. 그러네.
뿐만 아니라 갈라파고스 제도가 스쿠버 다이빙 명소로도 인기를 얻자 관광시설과 이주민이 늘어나며 곳곳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인간의 욕심이 다윈의 아치 붕괴를 앞당긴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저 이쁘고 좋은 데라도 좀 보존할 때는 보존을 해야 될 텐데 또 이렇게 그러니까 관광지가 돼버렸구나. 참 우리도 참 모순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손길이 없는 곳을 막 찾아다니고 그렇죠. 사람 없는 돈 데서 쓰고 가려고 하고 막상 또 가면 우리가 거길 파괴하는 거잖아요. 훼손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참 모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 산소의 20%를 공급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연간 약 10억 톤씩 흡수. 지구의 허파라 불려온 아마존 열대우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이제 더 이상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브라질의 한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아마존 열대우림은 이산화탄소의 무덤이 아닌 이산화탄소의 굴뚝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보통 나무들은 살아있는 동안 이산화탄소를 흡수, 산소를 배출하는데요. 하지만 나무가 죽으면 이 대사 활동이 멈추면서 품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방출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아마존 지역의 수백만 그루의 나무들이 죽어나가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죠. 그럼 나무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된 데에는 불법 벌목, 무분별한 난개발, 그리고 방화로 인한 대형 산불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축업이 주요 산업인 브라질에서는 고기 소비량이 점차 늘어나자 더 많은 소를 키우기 위해서 열대우림에 불을 질러 목초지로 개간. 자, 그렇게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2만 8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자비한 개발과 방화로 인해 최근 2년간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 면적은 17,604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3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사실 제 심증적으로는 저걸 일부러 불을 냈다라고 우리가 모두 의심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부러 화재가 사고로 많이 나니까. 그리고 딱 저렇게 계산된 대로 불 나고 꺼지고. 뭔가 브라질 정부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요, 오히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생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브라질도 이제 경제 개발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건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지구의 환경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기금으로 좀 지원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틀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의 희생만 강요해야 될 수는 없잖아요. 없죠. 모모무가 사라지고 있다. 2014년 세계 스포츠 대회 데이비드 카토와 타우. 어우, 205kg. 아까웠어. 아우. 밝다 그래도. 근데 표정은 정말 밝죠. 호감이다, 호감이야. 또 춤까지. 더 많은 박수를 받네. 근데 되게 기분 좋아지는 영상이다. 그가 코믹 댄스를 선보인 이유. 조국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데이비드 카토와 타우 선수의 조국은 남태평양 섬나라 키리바시로요. 앞으로 50년 후 사라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섬입니다. 이것도 지구 온난화입니까? 아유. 키리바시의 해발 고도는 평균 3, 4m에 불과해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수십 년 안에 지도상에서 사라질 대표적인 지구 온난화 피해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2000년 공항이 있는 섬이 물에 잠기면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는데요. 때문에 투발루 주민들은 뉴질랜드 등 인근 국가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21세기 안에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가다간 2050년까지 최소 2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게 남태평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100년 후엔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니스, 200년 후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뉴욕 맨하튼의 저지대, 400년 뒤엔 중국 상하이까지 수중 도시가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네. 땅이 잠겨버리면 이걸 어떻게 아, 자기 나라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나라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 정해진 미래야. 누구한테 침입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디데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한편으로는 기후 난민의 숫자를 듣고 와, 이게 진짜 난감해요. 이게 어디 진짜 가냐고. 발생한다면 2억 명? 와, 그 혼란과 그 고통은 도대체 얼마 할지 아마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것 같은데. 그렇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 지구의 문제죠. 자, 이번에 만나볼 곳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페루의 마추픽추입니다.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마추픽추는 옛날 잉카인들의 문화가 숨쉬고 있는 곳으로요.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3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하지만 소중한 인류의 문화유산인 마추픽추가 파괴, 그 본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관광 산업과 도시 개발로 인해 마추픽추가 훼손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계 기념물 기금에서는 마추픽추가 지나친 훼손 위험에 노출됐다며 2010년 감시 대상에 선정. 하지만 2014년 나체로 출입 금지 구역 뛰어다닌 관광객 체포, 2017년 마추픽추 벽에 낙서한 관광객 체포, 2020년 신전 안에서 대변 본 관광객 체포. 왜 저러는 거야? 자, 이렇게 여전히 관광객들에 의한 유적지 훼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기 자연재해가 아니네요. 인재네, 인재. 아니 난 진짜 저런 데 가서 어딘가에다 사인펜으로 이름 써놓고 오는 사람들 난 진짜 이해 안 돼. 이거 페루 정부에서 더 철저히 관리 단속을 좀 할 수가 없나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페루 당국은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엔 시간당 800명, 이후 600명 안팎의 하루당 관광객 수를 제한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관광객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흔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한 곳을 볼 수 있잖아요. 이 페루 정부 역시 1990년 후반 유적지인 마추픽추 근처에 호텔, 레스토랑이 있는 관광단지 및 케이블카 건설을 허가했고요. 2000년엔 마추픽추에서 맥주 광고를 촬영하던 도중 크레인이 넘어져 해시계로 사용됐던 안티우아타나 바위가 훼손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와. 심지어 공항은 쿠스코시에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건설될 것입니다. 2019년 페루 재무장관이 관광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근처 지역인 친체로의 국제공항을 개관하는 작업을 시행한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역사 깊은 인류 전체 문화유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돈벌이 수단으로 약간 전락된 느낌이 좀 드네요. 잘못하면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버리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세계는 지금 이것 전쟁 중. 미래에서의 부활을 꿈꾸며 냉동인간이 된 사람들. 더 이상 SF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냉동인간에 이어 이제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냉동 이것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식물에서 나온 씨앗, 바로 종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씨앗은행에서 종자를 얼려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종이 없어질 걸 대비해서 종자를 얼려놓는다 이거죠? 그렇죠. 씨앗은행은 연구나 증식을 목적으로 종자를 중단기적으로 저장하는 시드뱅크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드뱅크가 필요한 이유, 현재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지구의 약 2천만 종의 생물 중 매년 약 3만 종의 생물들이 멸종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식량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선진국들은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너도 나도 종자 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전자원 확보가 국력에 비례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미래 배추가 멸종됐을 때 다시 배추를 싹 틔울 종자가 없다면 영원히 우리는 배추로 만든 음식은 못 먹는 겁니다. 김치는 영원히 빠이빠이예요. 김치로 예를 드니까 뭔가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배추김치는 없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시드뱅크는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식물 유전자원과 영양체 자원 총 약 3,000종, 26만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 5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미래가 안 오길 바라면서도 또 이렇게 대비를 했다고 하니까 좀 든든해지기도 하고. 식량 부족도 문제지만 이제 종자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외환 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토종 종자에 대한 소유권이 외국 회사에 넘어가면서 한때 종자 식민지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만 약 1,358억 원입니다.
이건 먹을 거리니까 네. 뺏기고 나서 복원하려는 생각 말고 애초부터 잘 보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정말 오늘의 주제 있을 때 잘해에 딱 맞는 부종 그렇죠. 중에 하나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제국의 의사. 저희가 여름 특집에서 베일에 쌓인 크메르 제국과 앙코르 문명의 도시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죠. 그런데 도시의 흔적과 멸망 이후, 앙코르와트의 정확한 기원 등 아직도 많은 것이 미스터리인 가운데 크메르 제국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유산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켜야 할 크메르 제국의 문화유산은요, 약 1000년 전인 9세기경부터 이어져 온 크메르 제국 왕실의 가면극입니다. 진짜. 아, 가면 쓰고 하는 공연이 있는 나라는 많은데 여긴 또 완전 다르네요, 스타일이. 아니 느낌 다르네. 어느 나라는 정말 가면극이 오랜 세월 전승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인간문화재 분들을 통해서. 네, 크메르 제국의 가면극은 원숭이 탈을 비롯해 화려한 가면과 또 남성 무용수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고요.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태국에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각각 라콘 꼴과 또 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또 그 아들에게로 수세기에 걸쳐 계승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크메르 제국의 가면극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며 2018년 유네스코에 의해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 문화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요? 야, 이것도 그러면 9세기면 뭐 1000년이 넘었잖아요, 전승된 지가.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사라질 위기를 맞은 거예요? 전승자가 없어졌나? 자, 그 이유. 사실 이 가면극은 크메르 제국의 자야바르만 7세 사후인 12세기경 수도 이전 과정에서 사라진 뒤 일부 마을에서 구전으로 이어져 왔고요. 20세기가 되어서야 부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8년 평화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공연한 것을 계기로 다시 명맥을 이어가나 싶었지만요. 예술은 혁명의 적이다. 모두 처형해라. 1970년에서 80년대 당시 캄보디아의 급진 무장 세력 크메르 루즈가 지식인과 예술인을 단합한 일명 힐링 필드 학살을 벌인 때문에 가면극 무용수들 포함해 약 200만 명의 예술인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당시 학살에서 10명 남짓한 전승자만이 생존. 가면극의 계승이 어려워지며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저 10분마저 없었으면 아예 없어질 뻔했네요. 그렇죠. 네. 가뜩이나 카메르 제국 관련된 유산은 많이 남아있지도 않은데 맞아. 한 제국의 시대와 문화를 자기 손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끊어버린 거죠. 현재 캄보디아에선 살아남은 소수의 전승자들과 청년들은요, 구전으로 전해오던 가면극을 기록하고 있고요. 캄보디아와 태국의 소수의 극단과 일부 대학에서 후대 가면극을 계승하는 등 크메르 제국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유. (2021년 3월에) 전해진 충격 보도. 마지막 남은 아마존 주마족 아루카 주마가 사망. 아, 그럼 주마족이라는 족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인류에서 없어진 건가요? 네. 과거 18세기까지만 해도요, 주마족은 그 수가 15,000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외지인의 대학살과 외지인이 옮겨온 전염병으로 인해 점차 부족원이 줄게 됐고요. 1934년에는 100명, 1964년엔 6명. 이 쇠락의 역사를 밟아오다가 결국 1999년 아루카는 주마족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마지막 남성이 됐었던 겁니다. 아직 주마족 여성 4명이 남았지만 3명은 모두 다른 부족과 결혼한 데다 주마족은 관습에 따라 남성만이 대를 이을 수 있기 때문에요. 주마족은 사실상 절멸, 주마족의 언어와 문화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럼 저 마지막 남성은 어떻게 사망한 거예요? 주마족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루카는요, 정말 안타깝게도 벌목군과 채굴꾼이 퍼뜨린 코로나19에 감염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주마족뿐 아니라 아마존 열대우림 인근에 거주하는 100여 개의 원시 부족들이 광산 개발과 산림 벌채를 하려는 비원주민들의 방문으로 코로나19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 3월 기준 원주민 5만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요. 결국 900명이 넘는 원주민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이 코로나19에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원주민들한테까지 퍼진 것 같아요. 저렇게 원주민의 문화와 삶을 또 빼앗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조금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원주민들은 지구 전체 인구의 5%도 채 안 되지만요. 이들은 수천 년간 환경 변화, 기후 변화에 자체적으로 적응하며 생존, 그렇게 생물 다양성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마존 열대우림의 생태계가 풍요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원주민들의 토착 농업 덕분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외부의 요인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원주민들, 앞으로는 자연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는 지구 생태계는 먹이 사슬에 의해 생태계 피라미드를 형성, 그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어느 한 종이 멸종, 이 먹이 사슬의 연결이 단절된다면 생태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1970년대 유라시아 대륙에서 수억 마리나 서식했던 검은 머리 족새. 하지만 불과 30년 만에 개체 수가 무려 95%나 감소. 왜 이렇게 많이 없어졌어? 멸종 위기에 처했는데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검은 머리 족새 멸종 위기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왜 그렇죠? 아니,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살았는데 왜 중국 때문에 멸종 위기인 거죠? 자, 핀란드, 러시아 등지에서 번식한 검은 머리 족새는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 등지를 거쳐서 동남아시아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중국인들 사이에서는요. 배가 황금색인 게 복을 불러오겠구나. 아, 금색 좋아하잖아 또. 검은 머리 족새의 이 배에 노란색이 황금을 연상시켜 큰 재물을 주고 먹으면 몸에 좋다라는 속설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검은 머리 족새를 대량 포획, 식용으로 소비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검은 머리 족새를 집에 두면 복이 온다고 믿어서 새를 잡아 박제, 장식품으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1997년 검은 머리 족새 식품 거래를 금지시켰는데요. 하지만 이미 고급 요리가 된 검은 머리 족새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았고 여전히 밀렵이 성행. 2004년엔 광둥성 산수의 한 시장에서만 하루에 무려 10,000마리가 거래되었다는 그냥 단순히 먹기 위한 사냥이 아니라 이제 사실 근거가 있는 점인지 모르는 그 속설 때문에 새를 대량으로 포획하고 또 박제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멸종 위기에 처한 거군요. 야, 이거는 정말 학살이다, 학살. 그것도 새가 멸종되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 생태계 균형도 당연히 무너지는 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 인간도 위협받게 되는 거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자, 기자님들, 아르헨티나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땡고. 땡고, 리오넬 메시. 메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룩셈부르크 노래.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아, 그러네요. 자, 그런데요, 이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책의 도시. 진짜?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에서 인구당 서점이 가장 많은 도시로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만 무려 734곳의 서점이 있다고 합니다. 야, 저 정도로 독서 인구가 있는지 몰랐네. 이게 다 장사가 되니까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자, 그런데요, 책의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유명 다큐멘터리 잡지에서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바로 엘 아테네오 그랜드 스플렌디드. 일단 외관 멋있네. 건물이 되게 오래됐을 것 같은 건물이네요. 그렇습니다. 카페인 줄 알고 들어가겠네요. 그죠? 거대한 중앙홀을 둘러싸고 1층부터 4층까지 책이 층별로 또 에스컬레이터를 둥글게 쌓고 있는 벽을 따라서도 무려 12만 권이 넘는 책들이 빽빽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야. 아니, 저도 서점에서 안에 서점에서 알바하는 입장에서 저 비주얼 너무 탐이 납니다. 근데 정말 저런 서점이 존재한다라는 게 되게 부럽네요. 자, 그런데요, 이곳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수많은 서점 중에도 최고 명소로 거듭날 수 있었던 까닭. 이 서점이 원래부터 서점이 아니라 오페라 극장이었습니다. 1903년 국립극장으로 문을 열어 탱고의 명소로 이름을 떨치고 1929년에는 영화관으로 운영되면서 혁신적 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2000년에 들어서는 지금의 서점으로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서점 자체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세월과 역사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 서점은요, 100년 전 오페라 극장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천장에 대형 프레스코화와 발코니 조명 무대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요. 그 대신 공연 무대는 이젠 카페로, 객석 있던 자리엔 책장을, 개인용 관람석이었던 프라이빗 박스는 작은 독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야 폼난다. 저렇게. 네. 야, 저기 너무 좋다. 너무 좋죠. 그래서 책의 도시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을 보려고 한 해 무려 100만 명이 넘게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 이 서점 하나를 보려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잖아요. 역사를 잘 보존해서 도시의 품격을 더 높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맞아요. 진짜 저거 얼마나 유산이야. 한 세기를 이어온 정육점. 하루를 음식으로 시작해 음식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바로 미식의 천국, 일일 오식을 한다는 스페인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그런데요, 그중에서도 이곳은 고기 사랑이 남다릅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이 스페인은 육류 소비국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준비한 특종, 무려 100여 년간 스페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국민 정육점이 있다는데요. 무려 100여 년간 스페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국민 정육점이 있다는데요. 황소만 파는 집이란 뜻의 정육점, 솔로 부에. 자,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유럽 최대 도매 시장, 메르카 마드리드에 위치한 이 정육점은요.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인 1912년에 설립되어 무려 4대에 걸쳐 운영 중인데요. 한 세기를 넘게 이어온 스페인의 대표 정육점답게 거래처만 무려 1000여 곳, 하루 평균 100군데의 거래처에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겠네. 그러니까 저기서 파는 고기라면 믿고 사는 거래처들이 있는 거군요. 야, 내가 저 정육점 주인이면 저 사진 대문짝만 걸어놓는데 안에다. 역사지, 역사. 그럼요. 어. 1대부터 4대에 걸쳐 한결같이 고집해온 이 정육점의 고기 철학.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은 절대 남에게 팔지 않습니다. 바로 품질 좋은 고기만을 팔겠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품질 좋은 소를 구하기 위해서요. 정육점에서 무려 800km나 떨어진 스페인 북서부의 갈리시아 지방까지 정육점 주인이 직접 찾아간다는데요. 참고로 갈리시아 지방에서 자라는 소만 고집하는 이유. 이곳이 목축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라 육류 품질이 아주 뛰어나답니다. 직접 가서 보고 또 더 좋은 목축장을 계속해서 발굴을 한다고 하네요. 자, 최고 품질을 위한 고집. 세월이 변해도 변치 않은 그 고집이 앞으로 100년, 200년 더 오래 가게를 할 수 있는 힘이 아닐까요? 인정. 찬란한 유산, 오래 가게 윈스턴 처칠의 단골 치즈집. 자, 영국의 전 총리 윈스턴 처칠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신사는 이곳에서만 치즈를 산다. 자, 영국 신사의 품격을 걸고 윈스턴 처칠이 공인한 단골집의 정체. 바로 런던 저민 스트리트에 위치한 팩스톤 앤 윗필드 치즈 전문점입니다. 자, 이곳은요 1797년에 문을 열어 무려 222년의 전통을 간직한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치즈샵인데요. 일단 매장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고소하고 또 꼬릿한 치즈 향기가 완전히 코를 압도. 이런 치즈 백화점 또 없습니다. 체다, 브레이트웰 매쉬, 트러플 치즈 등 무려 150여 종의 치즈가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뭐 정말 세상에 있는 치즈란 종류는 다 있겠네요, 그냥. 지천국 유럽 사람들 치즈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자, 고품격 치즈 전문샵답게 영국은 물론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각지에서 장인이 만든 치즈만 셀렉하고 있는 팩스톤 앤 윗필드 치즈 전문점. 자, 고품격 치즈 클래스 살짝 아이 컨택을 해보면요. 자, 블루치즈 한 종류로 톡 쏘는 맛과 매끄러운 질감의 스틸턴 치즈가 있습니다. 2013년 세계 치즈 경연대회에서 1등, 슈퍼 골드를 획득한 치즈 업체로부터 이 치즈를 공수해 온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치즈에 빠져있는 분이라면 그냥 저기만 가면 다 해결되겠네요. 딴 데 안 가도 되죠. 다른데 발품 팔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다닐 필요 없네. 완전 가보고 싶다. 자, 그래서 영국 왕족들도 대대로 이곳의 치즈를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1850년 빅토리아 여왕 시대부터 왕실의 치즈를 납품하기 시작해서요. 왕실이 인증한 최고의 품질 보증서 로열 워런트를 2개나 받았다고 합니다. 이야. 자, 게다가 영국 왕실에서도 공인한 명품 치즈가 가성비까지 좋습니다.
2010년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결혼식 리셉션 메뉴에 오른 알드위치 염소 치즈의 가격이 215g에 한우랩 15,000원. 가격 괜찮죠? 나쁘지 않은데요? 자, 그래서 런던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기를 갔다 그러면 내가 먹어서 맛있을 것 같은 거 어떻게 골라야 돼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자, 맛보기, 시식을 할 수 있는 치즈도 많이 있고요. Wow, that's amazing. 이 스틸턴 치즈는 크래커와 포트 와인을 곁들이면 very fantastic. 이렇게 어울리는 와인도 추천을 해준다. 아, 그래서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요, 치즈 애호가들에게 완벽한 곳이에요. 치 알못도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네요. 라며 대극찬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 거장들이 사랑한 단골 가게. 낭만과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 예로부터 고흐, 피카소, 모네, 샤갈 등 수많은 미술 거장들이 찬미한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데요. 자, 이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도 명품 브랜드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 세계적인 화가 데이빗 호크니 등 21세기 예술가들이 사랑한 장소가 있습니다. 뭐 카페겠죠? 뭐 카페나 뭐 이런데.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데, 그죠? 바로 화방 시넬리에입니다. 시넬리. 1887년 화학자 구스타프 시넬리에가 루브르 박물관 맞은편에 문을 열었고요. 처음에는 물감, 파스텔, 붓 등 미술용품을 판매했는데요. 그런데 화가 손님들이 뉴, 새로운 컬러를 찾자 구스타프 사장님이 직접 여러 색을 조합해 카드뮴 오렌지, 핑크 매더, 마르스 바이올렛 등 기존에 없던 색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49년 이 화방에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곳을 찾은 한 사람. 그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화가 파블로 피카소였습니다. 와우. 아, 색이 서로 잘 섞이지 않고 종이가 아닌 곳에도 그릴 수 있는 파스텔이 있을까요? 피카소의 이 부탁에 새로운 파스텔 개발에 매달린 2대 사장 앙리. 그리고 1년 뒤 사장 앙리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알료와 왁스, 오일을 섞은 오일 파스텔을 개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일 파스텔로 그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현존하는 화가 중 가장 작품값이 비싼 화가인 데이빗 호크니의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우와, 저 색감 봐.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 이쁘다. 얼마 전까지 우와. 한국에서 장기 전시를 마친 화가이죠. 이후에 이 화방은 전 세계 예술가들이 사랑하는 명실상부 최고의 미술용품점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지금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세월이 지나면서 더 짙어진 밤나무 진열장과 영롱한 색감을 자랑하는 미술용품들이 그대로여서요. 피카소와 고흐가 드나들었던 100여 년 전으로 타임슬립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저 같은 미술 문외한들도 한 번쯤은 꼭 가서 저 같은 사람 가도 물감 사올걸요? 내가 고으려니 하면서. 예, 그 저희 하면 일단 셀카 꼭 한번 찍어야 되고요. 장장 132년간 수많은 예술가와 함께한 파리의 화방. 여러분도 이곳에서 세계적인 거장들의 발자취를 한번 느껴보시죠. 중국 베이징 최대 번화가 전문대가. 이곳엔요, 수백 년 역사를 간직한 전통 상점들과 여러 맛집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줄 서 있네. 보일죠? 맞습니다. 이곳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 특별한 사연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1년 전 1738년 청나라 왕서복이라는 한 사람이 간판도 없는 작은 음식점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송구하오. 먹을 것 좀 내어주시겠소. 하인과 함께 왕서복의 음식점을 찾은 한 귀족. 늦은 시간이었지만 왕서복은 기꺼이 요리와 술을 내어주며 극진하게 손님을 대접했죠. 그런데 손님이 돌아간 다음 날 왕과 서복은 황제 명을 받듯이 황제께서 친히 현판을 내리셨으니 예를 갖추시오. 가게 주인 왕서복이 대접했던 귀족은 다름 아닌 청나라 최전성기를 이끈 6대 황제 건륭제. 어머. 정말 이 반응인 거죠. 황제가? 예, 근데 이 반응이죠, 아니, 진짜.
중국 황제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청나라 황제 중에 최고죠. 예, 강희 권룡 강희제 걸륭제. 예. 이 자맥을 낳은 걸륭제가 식당을 찾았는데 우연히 들린 곳에서 걸륭제는 왕서복의 극진한 대접과 음식 맛에 매우 흡족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친히 도성에서 문을 연 유일한 곳이라는 뜻의 도일처라는 현판을 손수 써서 하사한 거죠. 우와. 참고로 실제로 걸륭제가 하사한 현판은 너무 귀한 가보라 따로 고이 모셔뒀고요. 그래, 밖에 있는 현판은 똑같이 본뜬 모조품이라고 합니다. 이후 왕서복의 가게 도일처는 2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의 자부심이자 문화유산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선시대 정조가 자맥을 나갔다가 주막에 들러가지고 막걸리 한 잔 딱 드시고 야 여기 막걸리 맛있네라고 인정한 거니까. 정조가 인정한 주막. 뭐 이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가서 막걸리 안 먹겠냐고. 정조 맛집이야. 정조 맛집. 자, 그래서 이곳에 가 보면요, 가게 앞에는 걸륭제가 현판을 하사하는 동상이 딱 있고요. 매장에는 식사하는 황제의 모습을 재현한 동상과 걸륭제를 모시는 사당까지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이야. 걸륭제가 흡족해했던 그 음식이 뭘지 맞아. 나 궁금합니다. 그게 아, 정확한 질문이네. 그 메뉴. 그거 먹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되게 소박할 것 같아. 걸륭제의 픽은 바로 양배추 요리였습니다. 지금은 이 양배추 요리를요, 황제 이름을 따서 걸륭배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도요? 아삭한 양배추에 고소한 땅콩 소스와 시큼한 식초로 버무린 요리입니다.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은요, 황제 걸륭제가 먹었던 걸륭배추에 술 한잔 기울이면서 걸륭제랑 함께 건배하는 것 같다라며 흥에 취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4D네, 진정한 4D. 사대째 이어온 100년 우산.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 116년 전인 1903년에 문을 연 우산 가게 키르히탁. 이곳엔 무려 4대째 우산으로 예술을 펼치는 우산 장인들이 있습니다. 4대째. 매장 안에 들어서면요, 우산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든 우산, 아니 작품들이 근사하게 진열돼 있습니다. 진짜 예쁘다. 깊이 멋있다. 그리고요, 이곳에 오면요, 누구나 스페셜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우산을 주문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양복 맞추듯 그럼요. 우산을 맞추는 기분이 들게. 양복 맞출 때도 단추 하나 다 고르잖아요. 다 고르죠. 그죠?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우산 때만 해도요, 참나무, 보리수나무, 벚나무 등 20여 종의 나무 우산대가 있고요. 그리고 우산 천도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주문 제작한 최고급으로 색이 바래거나 쉽게 변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 취향에 맞게 고르고 나면 우산 장인들의 아트가 펼쳐집니다. 직접 치수를 재서 천을 자르고 정성스럽게 다리고 우산살에 한 땀 한 땀 꿰매게 됩니다. 저걸 저 핸드메이드로. 예. 아니, 저분의 자세는 진짜 양복 맞춤집이랑 별 차이가 없네. 뭐 다를 게 없죠, 네. 사실은. 자, 그리고 우산 명가의 특 스페셜. 당신은 키르히탁 우산을 소장한 사람이란 의미의 1년 번호까지 찍어줍니다. 정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품 오브 더 명품 우산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Wow, that's a nice one. Wow. Gosh, that's beautiful. 그리고 고장난 우산은 평생 AS 보장. 실제로요, 결혼 전에 산 우산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오늘은 손주 우산 사러 왔다. 오. 멋있다. 대대손손 함께 쓰고 싶은 우산 명가라고 합니다. 멋있다. 그리고 바로 개탈 수 있도록 장인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우산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 맞추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예, 기술도 네. 있군요. 우산에 생명을 불어넣는 장인의 손길. 앞으로도 100년, 1000년 대대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멋을 창조하는 사람들. 할리우드 명배우 조니 뎁의 화려한 연기 변신으로 화제를 모았던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극중에서 미친 모자 장수로 나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 독특한 모자가 단순한 소품이 아니었습니다. 모자 장인의 혼이 담긴 명품이었는데요. 푸른 도나우강을 품고 있는 독일의 소도시 레겐스부르크. 이곳은 2000년 역사를 지닌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곳입니다. 이 작은 소도시에 1875년부터 이어져 온 144년 전통의 독일 유일무이한 수제 모자 전문점 후트퀴니히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역사를 들어보니까 뭐 전문점 수준이 아닌데요. 네. 대박이네요. 144년. 80대 할머니부터 20대 손녀까지 온 가족이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수제 모자의 명맥을 이어가는 명가로요.
19세기 귀족 남성들의 필수품이었던 탑 햇부터 시작해서 아기자기한 장식들을 붙인 종 모양의 클로슈, 남녀노소 패션템인 페도라 등 고객들의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모자들을 주문 제작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아까 그 우산도 그렇지만 이 모자도 되게 하나쯤은 갖고 있었는지. 네, 이게 역사가 몇 년이야. 네. 다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요. 아니 근데 이 모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100% 전통 수작업 방식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정말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 뭐야? 이게 이 모자 명가의 선조들이 만든 콘퍼마 튜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제 머리 치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머리 치수를 재는 기구인데 처음 봤죠? 그러니까 좀 어떤 사람들은 옆장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앞뒤장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같은 사이즈라도 그러니까 사방에서 저거 다 재주나. 그걸 다 그렇죠. 재주네. 자, 이 전통과 장인들의 손길이 더해져서 모자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무려 70여 단계의 제작 공정을 거치는데요. 어우야.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신조 하나로 모든 작업을 일일이 손으로 하다 보니까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열기와 싸워야 되고요. 모자의 털들이 피부에 달라붙어 늘 가려움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렇겠다. 저게 애완들이 또 있으시네. 그쵸. 정말 어렵고 힘든 작업일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더 소중하고 귀한 거죠. 대신에 이곳의 모토가 우리 근본인 전통은 지키되 항상 꾸준히 발전해 시대에 맞게 변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144년의 세월 동안 세상에 선보인 모자 종류가 12,00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12,000종. 가끔 이제 그 우리가 내는 미슐랭 가이드도 별 3개짜리는 그 레스토랑을 방문하기 위해서라도 가도 된다. 그럼요. 잖아요. 이 모자를 위해서 이 도시 한번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네. 약간 모자 역사박물관 느낌도 좀 나죠. 그러니까. 영국 신사를 완성하는 곳. Manners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2015년 개봉과 동시에 스파이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쓴 액션 영화 킹스맨 시리즈. 화려한 액션과 B급 코미디로 관객을 사로잡았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습니다. 영화관을 나와서도 아른거렸던 그것. 바로 콜린 퍼스의 퍼펙트한 수트 핏. 아, 와우. 저 사실 수트 덕분에 네. 품격 있는 액션 씬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영화 속에서 요원들의 비밀 기지이자 수트를 책임졌던 고급스러운 테일러숍. 저 가봤잖아요. 저 갔었어요. 저기를 네. 맞췄습니까? 아니 옷은 못 맞췄지. 맞춰야지. 왜요? 안 맞췄어요? 뭐 여기까지 이거요? 가서. 아 런던 여행이 일주일인데 아니, 모자샵 가서 모자 안 사서 이거 맞추면 가봉에 4번 가야 돼 4번. 4번 가야지. 나 같으면 갔지. 미안해요. 영국 런던의 고급 테일러숍들이 줄지어 있어서 양복재단의 황금길로 불리는 쉐빌로우의 헌트맨. 이곳이 바로 영화 킹스맨의 모델이 된 곳입니다. 영국의 전 총리 윈스턴 처칠부터 완벽한 신사로 불리는 배우 그레고리 팩, 킹스맨의 주인공 콜린 퍼스까지 영국 대표 신사들의 맞춤 수트 명가로 유명한 곳이죠. 특히 킹스맨의 매튜 본 감독이 18살 때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수트를 맞췄던 경험이 영화 킹스맨의 출발점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정도로 수트 명가로 꼽히는 이유, 고객에게 가장 완벽한 핏을 만들어주기 위해 서너 번의 가봉 과정을 거치고요. 일명 헌츠맨 팀으로 불리는 인류 전문가들이 함께 옷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땀 한 땀 장인의 수작업으로 만든 맞춤 수트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상의 하의 수트 한 벌에 가장 비싼 수트는 무려 3,500만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 고가지만 진정한 명품의 가치를 보여주는 게요. 몇십 년 단골 손님들 있잖아요. 한 남성은 1925년에 재킷을 구매했는데 최근엔 그의 손자까지도 수선을 해서 물려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산 거래. 뭐 이러면서. 그렇죠. 누군가 이곳에서 35년간 몸담은 한 수석 디자이너에게 킹스맨에 나온 투버튼 재킷은 좀 구식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러자 그의 대답. 우리는 고객이 가장 멋져 보이도록 재단합니다. 그러니 구식이란 건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클래식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영국 신사를 만드는 수트 명가였습니다. 동유럽의 파리라 불리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이곳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가 있는데요.
바로 1894년에 문을 연 뉴욕 카페. 120여 년의 역사를 품은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왕궁에 입성한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섬세한 플라워 패턴과 곡선의 특징인 아르누보 양식의 화려한 인테리어에 누구나 압도당할 수밖에 없고요. 옛날에 뭐 왕궁으로 쓰이던 건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 보다. 자, 그리고 그리스 신화가 그려진 천장 프레스코화에 고풍스러운 마우가니 원목과 대리석 난간까지 화려함의 극치 그 자체입니다. 야, 저기는 정말 셀카 한 100장 찍어야겠네요. 너무 고급져서. 네. 자, 그리고요, 이 아름다운 카페에서 헝가리 대표 문인들의 예술혼이 피어났는데요. 일명 뉴욕 살롱이라 불리는 1층에서는 주로 명성 있는 예술가들이 모였었고요. 깊은 바다라고 불린 반지하 아래층에는 가난한 무명 작가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카페는 예술가들의 아지트였던 만큼요, 예술가들을 위한 작가 전용 메뉴도 있었고요. 심지어 돈까지 빌려줄 정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진짜. 1942년 열정을 집필한 헝가리의 대문호 산도르 마라이와 1949년 영화 카사블랑카의 감독 마이클 커티지 역시 이곳에서 작품혼을 불태웠다고 하고요. 자, 헝가리의 저명한 작가 페렌츠 몰나르는요, 이렇게 훌륭한 카페는 예술가들에게 24시간 개방돼야 돼 라면서 카페 열쇠를 도나우강에 던져버렸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못잠그게. 못잠그게 열쇠를 강에 던져버린 거예요. 네.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이 곳이 매력 있고 반할 만한 곳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카페로 명성을 날리며 부다페스트 여행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한 뉴욕 카페. 근데 저기야말로 저 카페 때문에 부다페스트 가는 분들도 있겠네. 네, 뭐그 적어보려고. 그럴 만한 곳이죠. 자, 유명 아티스트들의 숨결과 세월의 정취를 느끼고 싶으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낭만 가득한 물의 도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베네치아에서도 예술인들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인 1720년 베네치아 산 마르코 광장에 문을 연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 플로리안입니다. 이곳이 얼마나 명성이 높고 핫플이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인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문학계의 거장 괴테, 피아노의 시인 쇼팽, 시는 죽었다라고 말한 철학자 니체 등 저명한 예술인 그리고 철학자들이 이 카페의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 이름만 듣는 것만으로도 저기 그냥 앉아보고 싶네요. 예술인들의 단골 이곳 플로리아는요, 라틴어로 꽃다운이라는 뜻의 상호처럼 일단 안에 들어서면 고풍스럽고 우아한 비잔틴 르네상스 양식의 인테리어가 눈을 사로잡고요. 이 좀 특별한 게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요. 저명한 베네치아인 10명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저명 인사의 방이 있습니다. 또한 사계절을 상징하는 여성의 모습과 거울로 장식된 계절의 방 등 방마다 특색 있는 이름과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야, 저 색감과 저 스웩은 돈을 아무리 들여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전 세월의 흔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저 카페 자체가 약간 미술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거 아니죠. 네. 자, 그리고 이 카페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 바로 세계 최초로 여성의 출입을 허용한 카페라는 겁니다. 원래는 여성이 못 들어가는 데였습니까? 과거엔 카페가 남성들의 정치 토론의 장으로요, 여성은 출입 금지였습니다. 하지만 카페 플로리안에서 당시에 유일하게 여성들의 출입을 허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자, 바람둥이의 대명사가 된 이탈리아의 문학가 카사노바가 여성들에게 작업을 걸기 위해서 이 카페를 아주 매일같이 문지방 달터로 찾았다고. 자, 그리고요, 당시 카사노바가 즐겨 마신 음료가 지금까지도 이 카페의 대표 메뉴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음료의 정체는 바로 민트 초코. 와우. 핫초코에 민트 크림을 얹은 건데요. 달콤해. 자, 이곳에서 민트 초코를 더 스페셜하게 즐기는 팁 알려드리면요. 자, 해가 질 무렵 매직 타임에 이 카페에서 매일 또 공연을 선보이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석양과 함께 환상적인 오케스트라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시면서 예술가들이 뜨겁게 사랑한 장소에서 당신의 심장도 뜨겁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51년 스테이크 하우스 명가. 미국 뉴욕의 중심, 맨하튼에 위치한 예술, 문화, 그리고 푸드의 중심지 미트 패킹 디스트릭트.
자, 이곳에 뉴욕 3대 스테이크 전문점으로 꼽히며 한 세기가 넘도록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명불허전 뉴욕 스테이크의 원조로 유명한 올드 홈스테드 스테이크 하우스. 저 사진 간판에도 나와 있듯이 개업한 건 1868년입니다. 여기 단골들 소개해드리면요. 정말 후덜덜합니다. 누굽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제이 리노, 이런 유명인들의 단골집으로도 유명한데요. 풍부한 육즙에 저 두께 보이시나요? 손가락 2마디가 넘는 두툼한 두께를 자랑하지만 나이프질을 할 때는 힘줄 필요도 없이 쓱쓱 썰릴 만큼 아주 부드러운 육질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생 스테이크라며 엄지척한다는데요. 스테이크 굽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디엄 레어? 프라이어 아니에요? 이곳 스테이크가 명품 스테이크로 손꼽히는 이유. 일단 고기부터 아주 까다롭게 선별하는데요. 4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그렉 쉐리 사장님이 한 달에 3번 고기 공급처에 직접 방문해 고기의 색, 마블링 하나하나 깐깐하게 엄격하게 체크하고요. 매일 아침 딱 하루치 판매할 양의 고기만 공급받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고기질이 안 좋다 그러면 뭐 다음부터 잘해주세요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커트, 곧바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정말 이건 믿고 먹을 수밖에 없는 스테이크 집이네요. 예. 왜냐면 손님들이 딱 먹어봤을 때 이게 변했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 아이, 1800년대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대를 이어온 사람들이 그렇죠, 많겠어. 그리고 150년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창업 초기에 개발한 독창적인 조리 방법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릴에서 스테이크의 속을 적당히 익혀주고 곧장 철판으로 옮겨와서 겉을 바삭하게 구워주는데 이 가게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요리사들의 노하우라 아무나 그 맛을 못 낸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편 이렇게 전통 방식을 잘 지키면서도 변화의 도시 뉴욕 맨해튼의 유행에 맞춰서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매주 직원들이 모여서 이거 후추가 좀 더 들어가면 좋겠는데? 소금 간을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리 품평회를 열고 의견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참 오늘 여러 번 반복되지만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이게 어렵거든요. 그 기본이죠. 이런 맛집이 오랫동안 지키고 있다는 거 정말 그 단골 손님한테는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래가기 매력이죠. 네. 우리 때는 여기 있잖아. 똑같은 이제 집인데도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맞아요. 네. 뉴욕 스테이크의 자존심. 151년 동안 명가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최상의 요리를 만들고자 하는 변함없는 마음이 아닐까요? 포르투갈의 원조 명물 빵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가 20여 곳이 있을 정도로 수백 년 전통이 도심 곳곳 살아 숨쉬는 나라. 2019년 유럽 최고의 여행지 포르투갈인데요. 제가 최근에 대항해 시대 그 책을 읽었는데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 최고 주역이잖아요. 그럼요. 너무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책 읽는데. 가보고 싶죠. 그런데 관광객들이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을 여행할 때 하나같이 입을 모아 거긴 꼭 가야 돼. 안 가면 후회해요. 라고 강력 추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리스본의 중심, 피게이라 광장에 위치한 리스본의 명물 과자점 콘페이타리아 나시오날. 지금으로부터 190년 전인 1829년에 오픈해서 무려 6대에 걸쳐서 운영되고 있는 이 빵집은요. 리스본에서 가장 오래된 과자점이자 포르투갈 제과 역사의 보고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빵이라고 부르는 이 말도 사실은 포르투갈어 빵에서 유래한 거죠. 네. 그 명성답게 거래처 클래스도 남다릅니다. 1873년에 이 과자점에서 빵을 납품하던 곳이 바로 왕실. 와우. 자, 200여 년에 가까운 역사만큼이나 인테리어에도 세월이 묻어나는데요. 오래된 나무 문을 열고 과자점 안으로 들어가면요. 고풍스러운 붉은 무늬의 벽지가 시선을 사로잡고요. 과자점 중심에 자리 잡은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요.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빵 앤 티타임을 즐기는데 마치 귀족의 옛 저택에서 티타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에그타르트 원조국답게 이곳에서는 나따라고 부르는 포르투갈의 국민빵 에그타르트를 맛볼 수 있는데요. 이 촉촉한 타입의 에그타르트와는 달리 페스트리 도우를 사용해서 바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이 바삭한 페스트리 안을 가득 채운 부드러운 달걀과 크림의 환상 조화.
그런데 관광객 중에 이곳의 명성을 잘 모르고 나 딱 한 개만 구입하는 손님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과자점 직원이 놀래서 정말 한 개로 되겠어요?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한 개 사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사람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꼭 먹어봐야 할 빵이 또 있는데요. 포르투갈 크리스마스 전통빵, 볼로레이. 이 고소한 빵에 절인 과일과 견과류를 얹은 빵입니다. 저 모습이 마치 왕관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왕의 케이크를 뜻하는 볼로레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합니다. 이 볼로레이는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포르투갈 가정집 식탁에 꼭 오르는 전통 케이크이기도 한데요. 이 포르투갈 국민빵 볼로레이를 최초로 만든 곳이 바로 이 과자점이라고 합니다. 느낌 있네. 지금까지 영업하니까 증명이 되네. 그치. 네. 전국의 빵순이 빵돌이 분들, 진정한 빵의 나라 포르투갈에서 원조 전통 빵들과 고소한 빵 사랑에 한번 빠져보시죠. 현대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 세계 대벽화, 게르니카 등 예술 열정을 불태우고 5만여 점의 작품을 남긴 그. 다시 봐도 멋있죠. 아, 정말 최고의 미술가죠. 스페인의 동부지역 바르셀로나의 고딕 지구에는 지금까지도 그의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놀라운 게요. 그가 소년 시절 매일같이 출석 도장을 찍은 카페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와, 아니 소년 시절에 매일 카페 갈 정도면 부잣집 아들이셨나 본데요. 아, 돈이 좀 아니, 있지 않느냐. 아니, 다른 각도로 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잣집 아들이 나오면 어떡해. 아니 어떻게 카페를 매일 가? 아니, 당시에 갈 데가 없었나 아니요, 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오래된 카페는 문화예술인데 성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그런 곳에 가서 문화적 그렇지. 소양을 쌓았던 거지. 근데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갔겠어요. 제가 너무 천박하게 접근했나요? 천박합니다. 정답. 예. 120여 년 전인 1897년에 첫 문을 연 카페. 꽈트로 캣츠. 처음 카페를 설립한 사람이 4명이라 이 이름이 붙게 됐다고 합니다. 이 4명의 사장님에게 카페를 차릴 때 꿈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술가들이 부담 없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들이 바라던 대로 카페에는 미술가와 음악가, 건축가 등 스페인 예술가들이 모여들었고요. 저마다 커피와 와인을 마시며 예술 열정을 꽃피우는 아지트로 떠올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피카소였던 것입니다. 야, 피카소는 카페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친구들의 초상화도 그리고요. 그리고 돈이 없을 때는 커피값 대신에 그림을 그려서 카페 주인에게 줬다고 합니다. 야, 커피값 만회하고도 남았네. 저 그림을 줬으면. 지금에서 그렇게 된 거지. 그또 진짜. 그렇게 보니. 예술가들에게 저렇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저 마음이 결국은 손해본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빠져나갔네요. 진짜. 자,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지금도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소년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카페 안쪽에 전시도 있습니다. 메뉴판에도 똑같은 그림을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피카소와 참 인연이 깊은 게 바로 이 카페에서 피카소 생애 첫 단독 전시회가 열렸다는 점입니다. 숯과 수채화로 그린 친구들의 초상화 50여 점을 모아서요. 카페 안쪽에 위치한 다이닝 공간에서 피카소의 역사적인 첫 전시회를 연 것이죠. 야, 피카소를 만든 건 한 5할은 적이네. 진짜 그러네. 라파엘처럼 그리는데 4년 걸렸지만 아이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17의 피카소를 만나러 바르셀로나로 떠나볼까요? 자, 다음 특종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명작, 소설 노인과 바다를 집필하고 인류 최고의 문학상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계의 대가 어니스트 헤밍웨이. 그런데요, 그의 작품들,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등을 보면요, 모두 이 나라가 배경입니다. 바로 정열의 나라 스페인. 헤밍웨이가 스페인에 머물면서 종군 기자로서 스페인 내전을 취재하면서 작품의 배경으로 많이 등장하게 된 건데요. 뭐 아주 곳곳에 해밍웨이의 단골 가게가 또 많지 않을까. 그렇죠. 특히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의 심볼, 마요르 광장에요. 헤밍웨이가 푹 반한 단골집이 있습니다. 1926년에 집필한 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도 등장한 이곳. 우리는 보틴에서 식사를 했다.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레스토랑 중 하나다. 바로 헤밍웨이가 사랑한 레스토랑 보틴.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여 년 전인 1725년에 오픈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곳이기도 합니다. 기네스 인증됐네. 총 4층으로 이루어진 이 레스토랑은요.
지상층은 하얀 벽면 가득히 고풍스러운 예술 작품이 장식을 하고 있고요. 지하 1층은 아치형의 오래된 벽돌로 장식해 더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지하 느낌 있네. 자, 그럼요. 해밍웨이가 이곳에서 즐겨 먹었던 메뉴를 먹어봐야 되겠죠. 당연하죠. 뭡니까? 바로 스페인의 전통 요리인 새끼 돼지구이, 코치니요 아사도입니다. 힘들지네. 소금과 허브, 양파, 마늘 등으로 양념한 새끼 돼지를 와인과 함께 구운 요리인데요. 바삭한 껍질 속에 육즙을 한가득 머금고 야들야들 부드러운 속살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와,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곳의 코치니요 아사도가 더 특별한 이유, 300년 전 그대로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놀라운 게 레스토랑 개점 당시부터 지금까지 장작을 넣는 전통 오븐을 이용, 2m 높이의 커다란 화로에 참나무를 넣어 새끼 돼지를 구워낸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순수한 열정이 꽃피운 오래가게들이었습니다. 찬란한 유산 오래가게 19 5위를 공개합니다. 258년 역사는 향기를 남기고 스페인 최고의 산업도시 바르셀로나에서는요. 거리 곳곳 바닥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발판 같은 기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거리에 저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저 무슨 할리우드에 손도장 찍어놓은 것처럼 저렇게 돼 있네요. 그런 것 같죠? 이 기념비가 무엇이냐? 바르셀로나 시의회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가게에 수여하는 기념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를 수여받은 가게 중에서도 아주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려 258년 전, 1761년 내 문을 연 향초 가게, 세레리아 수비라. 자, 이 가게가 수백 년 동안 걸어온 향초길, 그 향기나는 발자취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가게 밖에서부터 진동하는 황홀한 향기에 이끌려 가게에 딱 들어서면요.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바로크 양식이 시선을 확 잡아 끕니다. 호텔 로비야. 알록달록 오색 빛깔 기본 향초부터 꽃, 돌, 캐릭터 향초들, 그야말로 향초 박물관을 방불케 합니다. 그리고 옆에 못 붙일 것 같아요. 크로아상도 있어. 저 빵 냄새 나지 않을까? 저게 한번 빵이 아니라 초인 거죠, 저 한번 저것도. 태워보고 싶다. 다들 제 지름신이 엄청나게 슬슬 올 겁니다. 그리고 이곳만의 스페셜 향초가 있는데요. 여러분, 스페인은 뭡니까? 가우디의 도시죠. 자,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부터 부엘 공원의 도마뱀 모양 향초까지, 물론 이 모든 향초는 100% 수제 향초입니다. 저거는 기념품으로 사올만 하네. 그렇죠. 그리고 소장용, 선물용으로도 참 좋은 게 정말 예술 작품을 방불케 하는 이 향초들의 가격이 3,000원대부터 있다고 합니다. 착하네. 저렴하죠? 사와야 되네. 누구나 이곳에 오면 향초 냄새만으로도 시간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에요 라고 한다고 합니다. 향초가 안내하는 시간 여행, 당신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천재 음악가에게 영감을 준 선술집. 오스트리아 수도 빈 외곽에 위치한 조그만 마을 하일리겐슈타트. 이 작은 마을의 한 선술집에 늘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천재 음악가의 발자취를 느껴보기 위해서 말이죠. 누굴까요? 무려 336년 전 1683년에 문을 연 마이어 암 파르플라츠. 이곳은요. 천재 음악가 베토벤이 사랑한 선술집입니다. Wine is my life. 와인이 없으면 작곡을 못했을 정도로 와인 애호가였다는 베토벤. 그가 1817년경 이곳에서 2달가량 머물며 작곡에 몰두했다는데요. 이곳에서 와인을 마시며 음악적 영감을 떠올렸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역작이 바로 교향곡 9번 합창. 연말에 참 많이 들리는 교향곡. 합창은 뭐. 이후 마이어는요, 일명 베토벤 하우스라고 불렸고요. 베토벤의 흔적을 쫓는 사람들의 발길이 약 200년 동안 이어지면서 와인의 성지이자 베토벤의 성지로 등극한 거죠. 그리고 1층 홀 입구에는요, 베토벤이 사랑했던 곳답게 베토벤의 손때가 묻은 만년필 같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베토벤이 머물던 방은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베토벤이 사랑했던 와인은 마셔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 계속 나올 거 아니야. 네, 베토벤은 주로 과일 향이 풍부한 화이트 와인을 즐겨 마셨다는데요. 그래서 이 집에서 베토벤을 기리며 자랑스럽게 내놓은 와인이 바로 베토벤 넘버 9.
그래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요, 베토벤의 발자취가 서린 이곳에서 그가 마셨을지도 모르는 와인을 마시며 또 그가 바라봤을 그 포도밭을 바라보면서 마치 2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베토벤의 고뇌가 느껴지는 기분이야 라며 허세가 살짝 더해진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겠네. 200여 년 전 베토벤에게 영감을 준 공간에서 당신의 깊은 영감도 끌어올려 보면 어떨까요? 3대가 이어온 장인 국밥.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무려 99년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은 맛을 간직해온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 시민들의 빈속을 달래주는 담백하고 뜨끈한 한뚝배기 우탕 전문점 안일옥. 이야, 느낌 있네. 전국에서 5번째로 오래된 가게이자 경기도에선 가장 오래된 식당으로 전통과 맛을 인정받은 이곳은요. 지난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100년 가게로 선정했는데요. 이 100년 가게 선정이 어떤 의미냐? 30년 이상 명맥을 잘 유지하거나 또는 가업을 잘 잇고 있는 곳들에게만 부여하는 일종의 인증마크입니다. 그 향초 가게가 그 바르셀로나 시의회 인증비를 줬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시에서 인정한. 99년 전통의 대한민국 우탕 맛집. 그 전통의 시작은 1920년 이성래 일대 사장님이 전국 3대 우시장으로 꼽히는 안성장터에서 장날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소국밥을 팔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성래 사장님의 며느리가 2대 사장을 이어받아 식당 문을 열었고요. 지금은 그 아들인 김종렬 제3대 사장님이 식당을 물려받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대도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요즘 시대에.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안성 우탕이 수십 년간 안성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 바로 일대 사장님부터 이어진 한결같은 맛인데요. 99년간 변함없는 맛을 내는 비법, 바로 3대에 걸쳐 사용 중인 가마솥에 있다고 합니다. 야, 저 가마솥 수익 넘치네. 이 가마솥에 소머리, 양지고기, 소 잡뼈를 넣고 16시간 동안 푹 구워주는데 그동안 가마솥에 찰싹 붙어서 기름도 걷어내고 불 조절도 해야 하고요. 힘드시겠어요. 저 통 무게가, 뚜껑 무게 봐. 배 아프지. 여기에 우탕에 넣는 소금도 직접 볶은 천일염을 고수. 사장님의 노력과 정성이 듬뿍 들어간 거죠. 아, 오늘 곰탕이다. 야, 맛도 맛이지만 이 3대에 걸친 이 정성도 변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요즘 가업을 잇는 젊은이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대에서 대가 끊기면 어쩌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김종렬 사장님의 아들이 가업을 잇기 위해 요리를 전공. 아유, 현재 아버지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자, 오래된 또 식당과 가게들이 사실 우리 문화유산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네, 저런 전통을 지키는 곳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생기네요. 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도 내 땀과 노력이 깃든 가게를 오래오래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요. 꼭 필요한 정보와 맞춤 분석을 지원해주는 곳이 있는데 우선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상권 정보 시스템을 클릭한 뒤에 창업하려는 위치와 업종을 입력하면요. 상권 분석부터 지역의 업종별 경기를 보여주는 경쟁 분석, 오호. 또 지역별 활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지 분석과 수익 분석까지 와, 대단한데?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입소문이 아닌 거잖아요. 제가 다른 채널에서 저 소상공인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 시스템을 통해서 입지를 분석하거든요. 그럼 정말 너무나 무섭게 되게 살벌하게 다 나와요. 어느 정도가 되고 뭐 월세는 얼마고 그래야 도움이 되지. 이 중에 몇 %가 월세 이상을 벌고 있고 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군요. 대한민국에도 몇백 년 전통, 대를 이어온 뭐 이런 수식어가 붙는 오래 가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 그중에 피렌체는 두껍고 거대한 티본 스테이크로 유명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티본 스테이크 말고 피렌체 현지인들이 관광객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히든 메뉴가 있습니다. 일단 피렌체 중앙시장으로 가서 어디가 맛집이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중앙시장 1층에 위치한 네르보네인데요. 오, 진짜 사람 봐. 빛바랜 초록색 간판에 적힌 숫자 1872. 1872년부터 무려 147년 동안 중앙시장을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 맛집이란 얘기입니다. 오래됐다.
한 곳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 쉽지 않은데 메뉴가 뭔가요? 약 150년간 피렌체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된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곱창 버거. 난 정말 드물다. 꿈에도 생각 못했어. 네르본의 곱창 버거가 유독 사랑받는 비결이 뭐냐? 바로 약 150년 전통의 특급 레시피. 당근, 샐러리, 양파, 토마토 등을 넣은 채소 육수에 소 막창을 넣어 오랜 시간 끓입니다. 이 막창의 누린내는 꽉 잡고 식감은 부드럽다 못해 사르르르르르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스카나 지역의 전통빵, 꽃 모양으로 생긴 미케타 빵 사이에 삶은 소막창을 얇게 썰어 올린 다음에 바지를 넣은 살사 베르데 소스와 좀 더 매콤한 살사 피칸테 소스까지 올리면 완성. 재밌는 게 한국 사람처럼 보인다 싶으면 주문받을 때 스파이시? 하고 물어보고요. 살사 피칸테 소스를 더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50년 전통의 곱창 버거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친구였어요. 버거 앤 콜라? NO! 곱창 버거의 단짝은 와인. 와인이에요? 20만 원짜리 같은 2,000원짜리 글라스 와인 한 잔. 딱 곁들이면은 피렌체의 맛은 곱창 버거 앤 와인. 이것이야말로 행복이라며 진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의 리젠트 스트리트에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일단 발만 들여놨다 하면 출구도 잃고 시간도 잃는다는 곳이 있습니다. 무려 259년 전 1760년에 문을 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난감 가게 햄리스입니다. 일명 장난감 백화점으로 불릴 만큼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요. 장난감 5만여 개가 무려 7층 건물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데요. 귀여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기본이고요. 영화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에 나온 지팡이나 반지 같은 굿즈까지 판매하고요. 그래서요. 조카 선물 사러 갔다가 제 선물만 사왔네요. 카드 두고 현금만 들고 가야 통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장난감에 눈 돌아간 어른들의 후기가 쫘르르. 자, 이분이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259년 전통의 장난감 가게 햄리스는요. 이분 마음까지 홀랑 뺏어버렸으니 엘리자베스는 여기서 살아. 엄마는 갈 거야.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분 역시 어린 시절에 이곳에서 장난감 꽤나 샀다고 하고요. 지금 그 어르신이요. 지금 그 어르신이요. 그분도 어린 시절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분이 장난감 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분이 손녀들, 손자들 손잡고 장난감 사주러 가는 거죠. 전 세계에서 왕자 제일 오래 하신 분도 여기서 장난감 사셨던 거잖아요. 아직도 왕자시죠. 네. 찰스? 예, 아직도 정말- 왕자세요. 게다가요, 이 장난감 가게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이곳에선 장난감만 파는 게 아닌데요.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열리는 퍼레이드. 저게 그냥 가게 잔치예요? 그럼요. 가게에서 하는 겁니다. (259년간) 수많은 이들에게 동심을 선사한 마법의 공간, 영국 최고의 장난감 가게였습니다.